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은 아니라며 올해 안에 0.5%포인트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해당 종목들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한중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7명이 추가로 방문하는데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2월 정찰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인데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8개월 만입니다. 어젯밤 서울 신월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2층짜리 청년몰에서도 불이 나 4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것일 뿐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동결했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금리를 현행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15개월 동안 10번 연속으로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이 멈추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The committee decided at today's meeting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5 to 5.25% and to continue the process of significantly reducing our securities holdings. As I noted earlier, nearly all committee participants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aise interest rates somewhat further by the end of the year. 연준은 금리 동결 이후로 지금까지 강도 높게 이어온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 은행 건전성 위기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의 금리 인상 효과가 시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추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아예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긴축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가 5.3%로 여전히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물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3개월마다 발표하는 점도표를 통해 올해 목표 금리의 상단이 5.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금리 상단이 5.25%니까 앞으로 0.5%포인트 더 올려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번 남은 연준 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지만 증시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점도표상 금리 목표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장 후반 S&P 500과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8%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 벌어져 금융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서며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인 박림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은 어제 정오를 전후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했습니다. 5개 종목이 거의 동시에 폭락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들 5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과거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연상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그제 비공개 국무회의 때 싱 대사의 언행을 보며 조선의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1880년대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으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중국도 더 함부로 말하긴 어려울 것이고 이것으로 갈등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당국의 초청을 받고 이 단체로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정된 일정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 측 초청을 받고 지난 12일 베이징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태년, 홍익표 의원 등 모두 5명이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나흘간 중국에 머물며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국 싱크탱크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놓고 한중 간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중단은 2달 전부터 추진한 일정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중국 정재계 인사들에게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싱 대사 발언 논란과는 관계가 없단 취지인데 민주당도 대중 수출 규모가 급감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외교적 노력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중국과 지금 외교 채널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수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싱 대사의 태도와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중국을 방문하는 건 국격 훼손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일각에선 싱하이밍 대사의 본국 소환 등 중국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 이후 불거진 한중 간 외교 갈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화력을 더 집중할 태세라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오는 18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에 머무르며 문화교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찰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난다고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 양국 간의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두고 야당 의원과 총리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때 언론 사찰을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의혹을 언급하자 한덕수 총리가 거세게 반발한 건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 홍보수석 누굽니까? 이동관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덮으려 서류까지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이 특보가 개입을 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이 특보 아들의 전출입 사유서에 전학 사유가 학교폭력이 아닌 영어 부적응으로 기재돼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특보가 권력을 이용해 아들 학폭 사건을 덮었다면 공직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부정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특보를 당장 해임하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직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로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2차 가해가 될 거라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기류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독대한 사진과 함께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글도 올렸는데 곧바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을 보는 민주당 내 시선은 엇갈립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억울하게 당한 거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옹호론과 도리어 총선에 큰 악재가 될 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 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게 명백한 2차 가해를 입힐 거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항소 뜻을 밝힌 걸 두고도 또다시 국민 가슴에 염장질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기어코 총선으로 향하겠다는 조 전 장관,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짓밟을 그 길에 함께하겠다는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노한 민심의 심판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직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 총선 이해득실을 따지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조 전 장관의 실제 출마 여부와 함께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 등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늘 저녁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듣습니다.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위의 국회의원 징계 심사와 관련해 징계 수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를 수습한 뒤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협의회 첫 장소로 호남을 택하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내부 결속 다지기에 주력하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 관련 논란에 매듭지었지만 새 혁신위원장을 두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 한 달도 안 돼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내년도 지역별 예산정책 협의 첫 장소로 호남을 방문한 겁니다. 우리 호남 지역 예산은 또 더더욱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 사실이 다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의원들도 함께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한 뒤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친이준석계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당내 통합도 꾀했습니다. 연포탕을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낙지가 좀 질겨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 당의 조직원으로서 또 맡겨진 역할 할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호남 끌어안기는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이른바 연포탕 행보로 외연을 넓히면서 총선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등으로 내부 갈등이 재점화된 더불어민주당은 내용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선출 등 당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새 원칙에 따라 전현직 지도부와 장관 출신 등은 배제하고 재선 의원 6명에게 위원장을 맡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다만 새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선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김은경 전 금감원 부원장과 정근식 전 진실화해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요.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요. 어떤 부분을 가장 고심하고 계신가요?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으며 전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거대 양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확장과 내부 결속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당 혁신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했습니다. 송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게 딱 한 달 전 쇄신 의원총회였지만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혁신위원회는 총선 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정당이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구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족들이 청사 내부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구청 측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지자체장이라도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 욕심나고 그렇게 목소리 내고 있었는데 무슨 언론 플레이? 유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구청 직원들과 옥신각신하다가 청사 안쪽으로 들어섰고 이내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족 한 명에 뛰어내리겠다는 외침에 한때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고 유족들은 이어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구청장의 집무실에 진입하기 위해 비상계단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용산구청은 유족들이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해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시위 진압 업무를 맡는 기동대가 실제로 진입하진 않았는데 구청은 몇 시간 뒤 용어 사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단순히 경찰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박 구청장은 석방 이후 지난 9일과 12일 연가와 병가를 연달아 쓰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실상 잠행을 이어가는 상황.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날 뜻이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헬로윈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보석 석방 여부도 다음 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사 발생 7달이 넘도록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하나둘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나고 있다며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는 매일 아침 용산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사퇴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부산 도시철도에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전장현 측의 주장인데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둔 부산 도시철도 시청역. 휠체어를 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회원들이 승강기를 타려고 하자 경찰이 막아섭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전장년 회원 50명은 부산 도시철도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선전전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부산 지하철 1, 2호선이 오후 한때 2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1호선 열차 이동 관련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주로 열린 전장년의 집회는 최근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시도 경계를 넘어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운전기사가 턱없이 부족해 이동권이 더 열악해질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양을 가지고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후퇴되는 이동에 제약이 올 것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그 차별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전장현 측은 콜택시 기사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의 대안 마련 등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부산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리는 8월 초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과 판단이 달라 대책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검찰이 로또 당첨을 예측한다며 10여 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가짜사이트 운영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를 통해 당첨을 보장하고 안 되면 환불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업체로 알려진 사이트 화면입니다. 이들은 특정 회차에서 1등과 2등이 모두 자신들이 추천한 번호 조합으로 당첨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 29살 A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0달 동안 자신들이 추천한 번호로 당첨을 보장한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로 특수기법을 통해 당첨 번호를 예측한다며 당첨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분석 기법은 물론 1등이 배출됐다는 것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돈을 내야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며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들도 회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에게 등급을 높여야 당첨 가능성도 올라간다며 꼬드기기도 했습니다. 6개월 안에 1등 당첨을 보장받으려면 5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등급 상향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여기에 속아 돈을 건넨 사람은 모두 17명. 이들이 낸 금액은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 피해자는 혼자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들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약속했던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로또 발행사인 동행복권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추첨 특성상 당첨번호 예측이나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와 영업팀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AFP 통신은 캄보디아 검찰이 시신으로 발견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를 고문을 동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이 됐고 경찰은 시계인 유기 혐의 등으로 중국인의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경찰차가 가득합니다. 방진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반이 차례로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신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불이 난 건물 2층 외벽에는 그을린 자국이 있고 주위에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여성 1명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로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 청년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고 영업이 끝난 뒤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비행기 안 길게 줄지어선 승객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필리핀 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뭐가 퍽 하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공포처럼 흔들렸어요. 사실 굉장히 퍽 하면서 좌우로 팍 흔들리면서 진짜 무서울 정도였어. 그 순간에. 탑승객 300여 명은 늦은 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했다며 여객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뒤 운항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대기 불안정 또한 심해지며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높아지겠고요. 낮 동안에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도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8도, 부산은 18.4도 등으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전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지난달까지 10번 연속으로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금리를 현행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다만 이번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발표한 점도표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 상단을 5.75%로 예상해 앞으로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주가 조작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인데 금융당국은 문제가 된 종목들 거래를 중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무더기 폭락 움직임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 46분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박림이 30% 가까이 급락하며 가장 먼저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도 하한가까지 폭락했습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30여 분 만에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겁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종목들이 한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종목들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도 특정 종목을 추천했던 카페 운영자는 무더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 당일 새벽, 개인적인 사유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 운영자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가 조작 의심 의혹이 커지자 황당한 소문이 난무한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발 급락 사태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종목들이랑 공통점도 있지만 당시엔 매도 창구가 SG증권 하나였던 반면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로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즉시 해당 종목들 거래를 정지하고 동일금속과 박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서리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두고 야당 의원과 총리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서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이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이 됐고 그때 홍보수석은 이동관 특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 진실한 문서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고 국회법에 따라서 미리 요지가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1, 2주일 뒤에 답변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의결 과정부터 유병호 사무총장의 방해가 도를 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듯 아나무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집행기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사건의 주심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YTN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발언할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등 한마디로 안하무인이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일부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조은석 위원은 감사원이 주심인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야당도 감사원 내부 제보라며 보고서가 전현희 위원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결재 시스템을 바꿔 보고서를 조작한 건 유병호 사무총장의 작품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클릭하는 버튼을 없애라. 이렇게 전자 담당자에게 지시를 하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게 내부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작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른바 전현희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던 겁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의결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조 실장은 한국 시찰단이 다녀간 뒤에 한일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한 뒤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이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큰 틀에서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내에서 재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농성 중인 학생들과 만나 안전대책을 논의합니다. 동덕여대는 오늘 오전 학교 본관에서 김 총장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 면담한다며 학생회 의견을 듣고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등 학생 40여 명은 6년 전부터 학교가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도 학교가 무시했다며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1톤짜리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미화원으로 80대를 고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 고용 규정 공개를 요구하며 나이 제한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 회복이 시급한 피해자들은 답답한 신정리입니다.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하나의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살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내고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모 씨.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면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보증금이 통째로 묶여버려 결혼 계획도 미룬 채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또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8,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자도 나가는 상태라서 이제 결혼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들이 민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축이 돼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선 국내 첫 사례로 이미 2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로 설정돼 전체 피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피해 복구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협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면은 저희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저에게 이제 돌려주게 돼서 피해 복구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서 남은 피해액도 보전할 계획입니다. 시세 기준의 나머지 한 10% 정도를 출자금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평균 93%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구속되면 협동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길이 막히는 등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책으로 정착하려면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를 빨리 변제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거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협동조합의 담보물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 100여 채를 보유한 일가족이 임차인들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 배우자, 자녀와 지인, 공인중개사 등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일가족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빌라 100여 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 정도가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15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70명 정도가 20, 30대 세종시 부처 공무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한 데 이어 공인중개사 6명을 추가로 입건해 관련 피의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제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가운데 전쟁의 참혹한 현장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전략핵을 배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고층 빌딩입니다. 창문은 대부분 깨졌고 까맣게 그을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раз, щоб так потужно, ми просто підскочили всі. Вже вийшовши на вулицю, побачили, що скло на машинах, на землі, просто по всьому двору.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으로 희생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도네츠크주에서는 우크라이나 여성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또 다른 지역입니다. 파손된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техніку розбито ви побачите. слава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러시아가 강공으로 맞서며 양측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추가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President Putin realizes he cannot win on the battlefield, but has to negotiate a just peace.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러시아 핵무기가 해외에 배치되는 건 지난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나토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 1억 1천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 1억 84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74명당 1명꼴로 집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내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가 16일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며 단독 면담일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장례식이 밀라노 대성당에서 국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5자녀와 54세 연하의 연인 마르타 파시나 하원 의원 등 추모객 1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5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저지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세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인은이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열풍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몰고 온 업체의 최고 경영자가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윤리와 규제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망자분들이 다시 앞으로 이게 부활해서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가 해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챗GPT 개발자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Society is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we think about individual rights in scenarios like that and what we want the limits on these systems to be, the rules of the road for these systems to be. I don't have all the answers yet. 인공지능의 발전은 놀라움과 기대를 안겨줬지만 곳곳에서 윤리 문제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한때 챗GPT 접속을 차단했고 세계 여러 학교도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고 있긴 한데 소규모 업체까지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크롤링을 해서 인터넷상에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도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제 구입을 해서 진행. 이런 가운데 AI 윤리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국가 표준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했습니다. 챗봇이나 자율주행, CCTV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산업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 표준이 의무나 규제가 아닌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차원이어서 인공지능 윤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습니다. 유엔 주재 대표부에 따르면 이자영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현지 시간 14일 실시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실시됐습니다. 이자영 재판관의 임기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2년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CBS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2023 세계 직장 현황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직장인의 44%가 많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장인 스트레스 수치는 2018년 37%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1년 사상 최고치인 44%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가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축제에 한 달 동안 6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일요일마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 차 없는 잠수교는 상반기는 7월 9일까지, 하반기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한 매주 일요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으로 자전거길 140km를 신규 노선으로 늘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 27곳을 선정해 신규 노선 발굴 8개, 기존 노선 개선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3도나 높겠는데요. 이 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꽤 크겠고요. 이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8도, 대구는 16.6도, 부산은 1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8도, 대구도 28도, 대전과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